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낙폭은 적지만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15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과 고객 위치가 달라도 대리운전을 제공하거나 또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해주는 새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역성장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V자 반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유럽 재정 위기가 닥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일부 초고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며 서울 아파트 호가가 조정세에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23억 수준이던 전용 76.5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76.79제곱미터는 지난달 6일 22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천만 원 떨어진 22억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지만 대표적인 서울 초고가 아파트에서 일단 집값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주째 보합, 경기 지역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과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이 점차 진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당장 집값이 하락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는 외곽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실은 시장에 이제 매물이 잠겨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 쪽에서 먼저 좀 움직임이 좀 침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초고가 단지에서 집값 변화가 감지되면서 서울 아파트 호가가 조정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올 연말쯤 집값이 본격 하락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2, 3개월가량 뒤엔 집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런지 정창신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때는 2017년 8월 7일입니다. 이때부터 5주간 서울 집값은 총 0.14%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이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됐습니다. 당시 부동산 신고기간이 6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하던 집값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32주간 총 2.13% 하락했습니다. 이보다 2달가량 앞서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담은 9.13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부동산 규제의 종합판이라 불릴 정도로 고강도 대책이 나오자 장기간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가량 뒤인 올해 3월 30일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하락 전환해 9주 동안 총 0.39%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나오고 난 뒤 서울 아파트 값은 짧게는 5주, 길게는 32주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발 집값 하락세는 강북을 넘어 수도권까지 확산해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뜨거웠던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열풍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15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로는 200조 원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까지 신규 상장 종목에 모여든 일반 청약 증거금은 총 150조 9천억 원, 작년 한 해 전체 증거금 99조 4천억 원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작년 신규 상장 종목은 99개, 올해는 현재 45개로 종목 수는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지만 청약 증거금은 이미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98개 종목에 85조 원이 몰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58조 5천억 원, SK바이오팜의 30조 9천억 원으로 이 두 종목에만 90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도 60조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화장품 인체시험 기업인 P&K는 7조 원을 끌어모았고 제약사인 한국파마에는 5조 9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에이프로와 모바일 게임 업체 미투젠도 각각 4조 7천억 원, 4조 4천억 원의 동원력을 발휘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IPO 대어로 평가받는 BTX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달 청약에 들어가는 등 아직 수십 개의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200조 원을 넘어 어느 때보다 많은 청약금이 몰린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청약에 대해 이 정도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상 유례가 없었다며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유동성이 더욱 유입될 가능성이 커 내년까지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1년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1억 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의 전환율이 6%에 달해 5%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 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디지털 키를 기반으로 공간 제약을 극복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디지털 키를 통해 차량과 고객 위치가 달라도 전문업체가 대리운전을 제공하는 픽업앤 대리와 고객 동승 없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픽업앤 딜리버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과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10월부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주차장과 백화점, 세차 연계 등 디지털 키 기반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가 넘게 올랐습니다. 2,42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상승이냐 조정이냐 증시 전망 굉장히 주말부터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FOM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FOMC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두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FOMC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 추가 통화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9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동결과 함께 지난 8월달 잭슨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부연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이 바라보는 올해와 내년 성장과 물가, 실업률 전망치, 그리고 금리 전망 같은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베이지북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성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와 내년도 수치의 소폭 상향 조정할 여지가 좀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2022년까지 연준 위원들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준의 부양정책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도 있지만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벤트를 좀 챙겨볼까요? 일단 미국에서 발표되는 8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7월에 비해서 둔화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3만 명 내외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폭 자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 또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비 기준으로 모멘텀 둔화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충격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이연 수요라든지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또한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전망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그 개선 폭이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둔화를 시장이 반영을 할지 또는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기대를 높일지는 그날 시장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보다는 이러한 실물 경제지표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는 지금 기술주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8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모두 반납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로나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풍부한 유동성이라 해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난 8월 소프트뱅크가 일부 기술주의 주식 옵션을 대량 매입을 하면서 시장을 급등시켰다라면 이 옵션 청산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소프트뱅크가 결국 논란이 일고 있는 옵션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이라든지 하락으로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강세가 끝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결국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18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개별 기술주들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콜라가 지금 사기설에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휩싸인 겁니다. 수소차 업체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우리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된 만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 있다고 보십니까? 니콜라가 사기 논란이 부각되면서 급락세가 지속되는 등 기업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경향들을 보이자 테슬라 또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니콜라로 인해서 촉발된 그러니까 그동안 장밋빛 환상에 의해서 시장을 끝없이 올려왔었다라면 이제는 결국 테슬라나 니콜라나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과
경기 펀더멘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개별 그 펀더멘털에 더 그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코스피 방향성 탐색을 계속할 것 같은데요.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나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라든지 중국과 미국의 핵심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의미 있는 상승은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적극적인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가분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지만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된다라면 이 흐름 또한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여기서 상승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승 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밋빛 환상에 의해서 시장이 끌고 왔다라면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기본적인 주식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가치가 견고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의 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 가뭄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또 식량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기근에 처해 있는 지역,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지대가 구체적으로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심각한 가뭄과 기한은 지구온난화, 또 엘니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를 막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남진을 막기 위해 나무로 만리장성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막화 남진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이제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확대되면서 사하라 그 남쪽 지역이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막화라는 말은 건조 지역의 습과 초지가 사라지면서 강과 호수가 마르고요. 또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일종의 토지 황폐로 보시면 됩니다. 사막화는 기후변화로 사막이 확장되면서 강수량이 줄어들거나 가축의 과도한 방목, 또 부실한 수정하는 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초지가 황폐해지면서 나타나는데 세계의 사막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남하입니다. 예.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은 1923년 이후부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 약 100년 동안에 10% 이상 넓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유엔 환경기획은 사하라 사막에 인접한 알제리 같은 경우 산림 면적이 국토의 1%도 채 남지 않았고 국토의 50%가 산림이었던 에티오피아는 이제 2.5%의 산림만 남아있다라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이 조금 더 남쪽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그 남쪽 경계는 사막 사이의 경계지인 건조한 전원지대가 부르죠. 우리가 사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사헬 지역이 있고요. 사헬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사헬보다 약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바나인가 봐요. 네. 근데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면 사헬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고 결국 사바나 지역도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죠.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이로 인해서 사헬 지역 주민 2천만 명이 식량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6천만 명이 난민에 준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막화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은
이게 아프리카 문제만 아니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연합 또 유엔이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바로 아프리카의 만리장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녹색 장벽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거대 녹색 장벽 계획 이게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제 아프리카 연합이 2007년에 아프리카의 거대 녹색 장벽으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11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초대형 숲을 만들어서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사막으로 황폐해진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을 복구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하라 앤드 사헬 이니시어티브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거든요. 예. 여기는 에티오피아라든가 말리, 세네갈, 나이지리아, 니제르, 수단 등 아프리카 20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예.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세네갈부터 아프리카 동부 홍해에 위치한 지부티까지 폭은 15km예요. 예. 근데 길이는 7,775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숲에 장벽을 만들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1,300km나 더 긴 숲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토지 붕괴와 사막화, 가뭄에 맞서기 위한 아프리카 대표 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이라든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영국 왕립식물원 등 수많은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총 4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거대 녹색 장벽 프로젝트 정말로 거대하고 긴 프로젝트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수행이 됩니까? 일단 그 녹색 장벽을 설계한 설계자들은 예. 수십 년간의 과잉 사용으로 폐허가 된 농경지를 복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최전선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나무 숲의 완충벽은 토양을 안정시키고 촉촉하게 땅을 유지해주고 바람의 건조를 막고 또 미세 기후를 회복시켜서 이런 나무 주위에서 식량 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돕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심어지는 나무들은 이제 가뭄에 아주 매우 강한 아카시아라든가 강건한 바오밥이라든가 모링가 이런 나무들입니다. 예.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심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나무를 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심은 나무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시투성이의 사막 아카시아는 방목동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받을 수 있고 바오밥은 일단 뿌리만 내리면 가뭄 속에서 장수를 합니다. 예. 그들의 껍질은 팥죽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잎은 먹을 수 있고 열매는 주스를 만들거나 갈아서 볶아서 커피와 같은 음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주민 스스로가 나무를 심고 키우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1억 헥타르의 황폐지를 복원을 하고 대기 중에 2억 5천만 톤의 탄소를 제거하는 한편 최소한 35만 개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이게 아까 듣고 보니까 2007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중간 이상 온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성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합니다. 지금까지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약 3,600만 에이커의 황폐한 땅이 복구되었고요. 예. 세네갈은 1,14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6,200 에이커의 황폐한 땅을 복원을 했고요. 나이지리아는 1,200만 에이커의 황폐한 땅이 복구되었고 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수단 같은 경우는 5,000 에이커의 땅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가장 적극적인 세네갈은 이미 목표의 30%의 숲을 아주 성공적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또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니제르 농민들은 식물과 나무의 뿌리를 되살리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반달구덩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자연재생을 도와서 가뭄에 파괴된 나무가 수년에 걸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방법으로 니제르는 500만 헥타르의 땅과 약 2억 그루의 나무를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세계 식량기구는 이로 인한 곡물 생산으로 연간 50만 톤의 곡물이 추가로 생산되면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무숲 장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생태계도 굉장히 또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좀 놀랄 정도로 변하고 어마어마하겠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50년간 보이지 않았던 영양이나 토끼 등의 동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방풍林과 나무로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작물 뿌리의 습기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생물의 다양성, 토양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 인해서 토양은 더욱더 비옥해졌고, 토양이 비옥해지자 농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뭐 망고, 오렌지 농업 이런 걸로 인해서 현지인들은 다시금 일자리를 얻으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물을 들어 먼 길을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변화가 사람과 동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벌써부터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 BBC에 따르면 말이죠. 거대 녹색 장벽이 완공된다면 5천만 헥타르의 사막화 지역을 복구할 수 있다. 또 인근 지역 2천만 명의 식량 제공이 가능하다. 또 숲 유지와 개발을 위해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기후 난민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죠. 예. 즉 아프리카의 만리장성을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얼마나 유익한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대담한 노력의 하나로 진정한 세계의 경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 농업 전문가인 자넷 에메데 박사의 말이 정말 이 경이롭다는 이 말이 표현 자체가 아주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년이 같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막의 녹색 장벽 프로젝트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